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버블이 형성되는 단계와 이제 또 붕괴되는 단계가 있다. 네네네. 이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통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래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닷컴 버블 때 제3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그때 통신, 인터넷, 뭐 컴퓨터 뭐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컸었죠. 제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대표적인 건데 보통은 신기술이 나오면 제가 이제 쌍낙타봉 버블 곡선이라고 그래요. 아, 쌍낙타봉이요? 네, 그래서 이게 봉이 두 개예요. 1차 버블과 2차 버블. 그래서 1차 버블이 끌어올랐다가 붕괴가 된 다음에 다시 2차 버블이 끌어올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쌍낙타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 때는 기술의 초보예요. 그래서 실체는 좀 작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죠. 이제 새로운 것이 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2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닷컴 버블이 터졌다. 그럼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러면 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 첫 번째 버블 곡선이 일어날 때가 거기서 보통은 이제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진 다음에 붕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제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붕괴가 되면서 7, 80% 혹은 8, 90% 회사들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남은 기업과 그 이후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시장을 만들면서 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죠. 맞습니다. 이거는 버블 주가기보다는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즉 기대치보다 이 실물적인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시 쌍낙타봉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제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스닥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그게 이제 나스닥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스닥 주가 종합주가지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제4차 산업혁명의 버블이 제1차 버블이 시작됐냐? 제가 보기에는 대략 빠르면 2014년, 2016년 요 사이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기술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나스닥이 제4차 산업혁명의 버블이 1차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1차 버블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번에 터지면 그게 닷컴 버블처럼 터지는 거예요. 1차 버블 붕괴가. 그러면 그때 터지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까지. 그때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다시 재정비하고 투자가 들어오고, 혹은 기존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제 시장을 만들면서 올려붙이겠죠. 아, 그게 2차예요? 그게 이제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하면은 1차 버블이 형성되고 있으면 폭락을 한번 맞기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그렇다고 또 피해 있기도 조금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어렵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럴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지금? 일단은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변화 패턴이니까 일단 거시적 변화 패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단계마다 본인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재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폭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을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전 자산을 옮기는 게 좋죠. 왜냐하면 폭락이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 폭락하는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자산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번 대폭락을 자산시장 대학살이다 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산의 버블이 쌓이는 기간이 역대 자산 버블이 쌓이는 기간에서 최고 수준이다. 지금이 그렇죠. 쌓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직전 주식시장의 대폭락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한 4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실제적인 폭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가짜 폭락.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약간 예외적인 상황. 그렇죠. 가짜 폭락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걸 제외하면 그 직전이 2008년 폭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 2009년 대폭락이 왔으니까 2010년부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15년 정도 버블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 길어야 10년, 아주 길었을 때 한 12년 정도 쌓였었거든요. 그걸 지금 넘어선 수준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버블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누적된 버블의 규모도 가장 크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누적된 버블 규모가 크면 버블의 법칙이 있어요. 간단한 건데요.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져요. 그건 부인할 수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자연의 이치죠.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지고. 근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동시에 2020년에 자산 대폭락이, 주식시장 대폭락이 제가 이제 페이크, 가짜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주식시장이 폭락한 건 맞아요. 40% 가까이. 근데 원래 이제 자산시장 붕괴는 이렇게 와요. 가장 먼저 채권시장의 충격이 와요.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정크본드에서 먼저 충격이 와요. 그 정크본드가 그렇죠. 위험자산이죠. 위험채권이죠. 그러니까 위험채권이 되면 좀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가 터지면 터진다는 기업이 파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파산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실물 경기 침체가 오고 일자리에서 붕괴가 오죠. 파산이 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정크본드가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신용 경색이 와요. 왜냐면 의심이 생겨요. 그 위에 단계도 그렇죠. 얘네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량 채권 시장까지도 신용 경색이 와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게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주식 시장으로 가서 왜냐면 주식 시장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채권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도 충격을 받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량 자산 수준까지 연결이 되면서 정크뿐만 아니라 그 외 나머지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실업률도 확 치솟고 네. 그 다음에 기업이 무너지고 막 이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물 경제 성장률도 쫙 빠지고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껴있던 버블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소가 돼야 다시 버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예측을 했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파악했을 때 2020년, 2021년 이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말쯤에는 그걸 대비하시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대비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을 빠져나오고 안전자산 좀 하고 현금 보유를 높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뜻하지 사건은 코로나가 와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저는 분명 2020년, 2021년은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거다. 있었을 실제로 것이다. 왔을 거예요. 와야 맞는 거고요, 패턴상. 그래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제가 다시 돌아가니까. 한번 또 빼고 그렇죠. 다시 가니까. 다시 가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엄청난 예외적인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를 봉쇄시켰으니까. 그쵸.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면 연준이 그때처럼 돈을 안 풀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까지 풀지 이유가 없죠. 그냥 놔둬야 되죠.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좀비 기업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제금융을 하는 게 나아요. 살아있는 기업에게. 돈을 그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기업은 죽이고 있대. 일반 기업들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우량 기업이라도 그 경기 침체가 오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요.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비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그렇지 여러 가지를 하죠. 네. 그게 이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연준이 그럴 시간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풀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과도한 공포에 의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금리를 내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0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쵸. 거예요. 예. 전체가 다 문 닫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금융 시스템 전체, 실물 경제 전체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정크펀드를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안 시켰다는 거죠. 파산하게 놔둬야 될 원래는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적절히 자연적으로 좀 그렇죠.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업들, 부실 기업들은 그렇죠.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지금 셧다운을 하게 생기고 그 셧다운을 1년을 할지 6개월 할지 2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그냥 터트려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되죠.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히 암 수술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체력을 증진한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그쵸. 근데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암 수술은 꼭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는 하면은 더 심각해지죠. 네. 못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이 그냥 곧바로 정크본드를 다 사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일본에서 했었던 건데 부동산 버블 붕괴가 터졌을 때 주식도 직접 사줄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준이 완전 비상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위협을 느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단은 전 세계가 봉쇄가 나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은 심리적 모멘텀에서 폭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연준이 곧바로 개입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 가짜라는 거죠. 가짜 조정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조정이 안 된 상황이죠. 아까 말씀해주신 정크본드 그 그렇죠. 위험 그게 터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 주식시장 나중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은 대침체, 대폭락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된 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쵸, 그리고 그쵸.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어요. 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2020년, 2021년에 직전보다 2배가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부가 퍼부은 돈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돈을 퍼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자산시장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도 빨랐지만 정고점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게 2021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높으니까 연준이 이제 긴축을 빨리 당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산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다음번 대폭락은 규모도 크지만 시간도 빠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예측을 빠르면 2, 3년 앞으로 늦어도 3, 4년 이내에 다음번 조정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왜 아직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이유가 버블의 특성이 있어요. 버블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네. 버블 붕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버블이 엄청나게 비이성적 버블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꼈다고 해서 스스로 터지지 않아요. 버블이 부풀어 오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풍선도 작게 하는 것도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버블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스스로 터지지 않고요. 그걸 버블을 붕괴를 하는 트리거 역할에 강하죠.
당겨져야 돼요. 그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까지는 터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 방아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아쇠가 제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라는 거예요.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쭉 분석을 해보면 주식시장 대붕괴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대폭락이 오는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경제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혹은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약화가 됐어요. 네. 그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에 도달하는 거.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3가지가 합쳐지 동시에 모두 나타나면 거의 99% 확률로 대폭락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도가 높은 거는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의 미국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대폭락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에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3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실업률은 이미 완전 고용에 들어갔죠. 네, 완전 고용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는 빨리 거니까.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률하고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경제성장률이 평균치보다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혹은 잠재성장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통은 그게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쯤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경제성장을 잊어버리면 공통적인 걸 빼버리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에 대폭락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 시작이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좀 이르다. 그렇죠. 네. 물론 기준금리 인상 시작 때 조정은 한 번 있어요. 큰 조정은. 근데 네. 그게 대폭락은 아니에요. 그 조정보다 더 큰 게 오는 거죠. 뒤에.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겁먹을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대폭락에 준하는 보통은 이제 다음번 대폭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블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을 비례해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수준은 현재 버블 규모로 본다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 와.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이번에 온다면. 이번에 온다면 나스닥은 최소 한 70%? 많게는 80%. 진짜 닷컴버블처럼.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암호화폐는 거의 80-90%.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그 가운데 조금 이상한 암호화폐는 사라져버리는 사라질 거예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주식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싸다고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완전히 이제 네. 그런 화폐는 반등도 안 해요. 네.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일시적으로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하락할 수 있다. 피해갈 수는 없군요. 피해갈 이건. 수 없죠. 네, 모든 자산이 다 내려가니까. 네.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죠.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같이 그렇죠. 같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할 수가 있죠. 야. 실제로 심했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은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가시는 하는 게 낫겠네요. 좋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네네. 주식도 최고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지금 막 사고 싶은 욕구도 조금 참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인내심을 갖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네. 있는 조정들, 네. 지금 일어나고 조정들도 꽤 크잖아요. 네, 이미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은데 이 정도는 과거로 보면 일반적인 주식시장 하락기에 나타나는 수준도 돼요. 적은 수준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 대폭락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대폭락 아닙니다. 진짜 대폭락은 다음에 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사실 좀 저희가 관성인 것도 있는데 네네. 연준이 주식이 좀 떨어지면 연준은 주식시장을 주시하니까 그리고 또 선거도 올해 또 있고 미국 국민들 또 401k 연금에도 주식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 정도 만약에 붕괴를 방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뭐 한 20-30% 빠져도 또 연준이 금리 좀 긴급 인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구세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연준이 주식시장 하락폭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최악을 막는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방어를 역할한다. 네,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입장에서도 적당한 수준의 실물 시장의 버블에 대한 어떤 해소는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네.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미국 경제는 계속 갈 건데 여기서 모든 실탄을 소진해 버리면 다음번 더 큰 게 오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어떤 여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정 수준은 충격을 가하더라도 그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충격은 감내하는 게 이제 연준의 입장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심각하게 무너진다 뭐 이러면 연준이 개입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연준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다우로 봤을 때 40% 선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개입하기 때문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60-70% 정도는 최소한
떨어져 주는 게 다우가 40% 정도 떨어지는데 비례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이 개입을 안 하는 사례를 우리가 닷컴 버블 때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는 연준이 지금처럼 개입을 안 했죠. 네. 물론 이제 그때도 뭐 관찰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곤 했지만 지금처럼 막 돈을 막 그쵸, 퍼부어서 그쵸. 맞고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닷컴 버블 붕괴 이후부터 돈을 막 퍼붓기 시작한 거죠.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럼 네. 안 하면 어느 정도냐? 안 했으니까 87%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2년 동안 떨어졌어요. 놔둔 거죠. 네, 놔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개입을 하면 2년 동안은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87%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뭐 60, 70%. 근데 야. 시장은 모르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다. 야. 안 했으면 지금의 뭐 여러분들이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닷컴 버블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지금도 80% 떨어지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리스크도 없이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는 말이고, 그러면 그 부작용이 아마 더 클 거예요. 지금 그런 부작용 중 하나, 돈을 그렇게 많이 퍼부어서 그쵸, 나온 사실. 부작용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좀비 기업이 증가하고 네, 네. 그리고 자본의 비효율성인 거예요. 왜냐면 좀비 기업을 왜 연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산을 시켜야 되느냐? 자연적으로 시장에 도태가 돼야 되는데 돈의 힘에 의해서 낮은 금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돈의 효율성이. 돈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살려줘도 생존하기 힘든 그런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거기 돈이 들어가면 그런 쪽은 돈을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돈이 그러네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예.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무너뜨리면 이게 파급 영향이 크니까 적절한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망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오히려 그 사람이 네. 그냥 망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의 흐름에서. 국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적당한 시기 안에서 그렇다고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주식시장 대폭락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경기 호황과 불황의 주기도 만들어지고 주식시장 상승과 하락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렇게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우량하고 실적도 탄탄하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걱정 없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은 분위기가 다 때릴 때 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을 들고 있으면 네. 회복 탄력성이 빠르죠.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하고. 네.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때 망하는 기업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망하는 기업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예를 들면 저도 닷컴 버블 때 사실 주식에 대해서 처음 경험을 했는데 네. 저 같은 세대는 네.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MZ세대 젊은 청년들이 주식하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때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3차 산업혁명 세대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닷컴 버블도 엄청났는데요. 네. 흥미로운 사례를 보면 그때 황제주가 세롬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로만 들어봤어요 저는. 거의 퍼가 막 200을 넘고 막 이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싸다고 그랬어요. 그 회사 1차 버블 붕괴하고 사라졌어요. 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싸다고 그랬어요. 미래가치. 지금 테슬라가 퍼가 200이 넘거든요. 그래도 지금 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통 버블기 때는 다 그렇게 나타나요. 미래가치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미래가치가 크니까. 엄청 크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자도 하고 거기 시장도 커지고 로봇도 하고 인공지능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붙이면 저도 실제로는 더 테슬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단 저는 크게 조정을 받는다.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3차 산업혁명 황제주가 있었어요. 그게 시스코스라는 주예요. 맞아요. 통신회사거든요. 예, 예. 지금 그 주식들을 여러분 가서 분석해 보시면 거의 지금 테슬라만큼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 오르듯이 그렇게 네. 올랐고 실제로 테슬라에 붙여있던 모든 지금 찬사를 다 붙이면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주가도 더 올라가고 싸다. 시스코 주가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 주가도 대폭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시스코는 살아남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래서 폭락이 오면 우량 주식을 들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 피할 수는 없지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거고요. 연준이 이제 뭐 미국의 연금 이런 데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런 데는 우량주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장부상 가치 하락이죠. 네, 네, 그 그렇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시적인 타격, 일시적인 수익률에 타격은 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대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주식시장의 어떤 대하락을 계속해서 막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우량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안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워렌 버핏도 대폭락이 오면 다 똑같이 맞아요. 다 맞죠. 그 정도로. 네. 그렇지만 그분
그분은 우량 주식을 가지고 있고 대폭락이 와도 망하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빨라서 그 다음에 뭐 2, 3년 지나면 다 회복이 되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폭락 이후에 더 추가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폭락 때 좀비 기업들이 사라져서 부실이 사라지고 돈의 흐름이 더 좋아서 자기네들 우량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식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더 상승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 조정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우량 주식을 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연준이 안 일어나게 막는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되게 부실한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도 미래 기대감만 붙어 있는 주식이나 약간 소위 말하는 잡코인의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기술주 나스닥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뭐 전기차에도 많고요. 차 하나 생산도 한 대도 생산 못 하는데 뭐 주가 엄청 뛰고. 그런 것도 다 그럼 자본 비율이네요. 그렇죠. 비율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뭐 사기다 이런 건 안 하지만 이게 정말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는 건데 제가 아까 닷컴 뽑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일화가 뭐냐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닷컴 뽑을 막 오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회사명을 변경을 한 거예요.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요? 네. 그때는 유행이 그 회사에다 택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치 택자를 붙이니까 이게 이제 3.3 수혜 기업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회사 주가가 막 폭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름만 바꿔도 붐이 그때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폭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기업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는 기업이 자본을 받아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실제로 물건을 많이 팔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회복되는 거고요. 이때에 거대 자본들이 보고 있다가 M&A를 하거나 그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쫙 끌고 올라가면서 2차 버블이 만들어진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걸 살아남고 어떤 건 죽고 어떤 거는 가격이 덜 떨어지고 어떤 거는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뭐 다양한 이름을 불리지만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이걸 가격적으로 긍정적이냐 아니면 얘가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로서의 위치상 긍정적이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이 암호화폐는 위치상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결국은 미래에는 아날로그 화폐가 다 사라지고 아직은 이제 종이화폐가 아날로그 화폐잖아요. 다 사라지고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들어갈 거고요. 이 디지털 화폐 속에 암호화폐가 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향후에도 쭉 가치는 있다.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서로 두 개를 나눠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무조건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니까. 우리가 상점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별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로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CBDC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또 마침 전쟁 이런 이슈가 일어나면서 전쟁 이런 거 날 때마다 달러 패권 무너진다.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진다. 왜냐면 이제 여차하면 미국이 뭐 러시아 자산 동결시켜버리고 금융제재가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이럴수록 더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러시아나 중국이 CBDC 자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미국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CBDC를 미국이 할 거죠? 네네네. 미국이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게 되고요. 미국이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1990년대 후반에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미요? 1990년대요? 그런데 이제 덮어버렸거든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사실은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기술. 근데 덮어버렸잖아요. 왜냐면 그걸 팔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안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원유 시장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았지만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그때 계속 갔으면 어마어마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겠죠. 뭐 우리 모두 다 전기차 타고 다녔겠죠. 그리고 환경 문제도 현저히 줄었겠죠. 근데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나. 그렇죠. 쉽게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시스템이 다 깨지니까. 그래서 덮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CBDC도 1990년대 후반에 연구했다가 덮었어요. 이유가 뭐냐? CBDC를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법정화폐를 디지털 법정화폐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날로그 화폐 시스템에 있던 모든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뒤바꿔야 돼요. 다 엎어야죠. 다 엎어야 되죠. 심지어는 상업은행도 다 없어져요.
우리에게는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금은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수익의 가장 핵심이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가지고 혹은 중앙은행이 주는 돈을 가지고 신용 창조를 해서 대출을 하잖아요. 여신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여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상업은행에 우리가 맡겨야 돼요. 내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했죠. 방바닥 밑에다가 그렇죠? 나는 은행 못 믿겠다. 깔고 앉아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금으로 바꿔서 내가 금고에 넣어놓겠다. 은행에 안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면 내 집안에 놓으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보안상. 그렇죠. 보안상. 내 금고보다 은행 금고가 더 좋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은행에다 맡기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자도 준단 말이죠. 좀 돈을 주죠. 내 금고에 놓으면 이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맡겨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가져다가 신용 창조를 하죠. 대출을 해주면서 추가 이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은행이 나한테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예대마진 차액을 가지고 은행이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내가 돈을 맡겼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안 맡기면 안 맡기는 건 뭐예요? 뱅크런이죠.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은행에 돈을 다 빼면 은행이 망하잖아요. 이 뱅크런과 같은 효과가 CBDC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CBDC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은행에다 안 맡기잖아요. 어디다 보관합니까? 내 전자지갑에다 보관하죠. 그렇죠. 각자 보관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안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CBDC를 법정화폐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원화만 쓰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전자지갑도 다 발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 돈을 안 맡겨요, 내가. 내 모든 자산이 그게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자지갑에다 넣어놓죠.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왜? 예대마진을 못 만드니까. 상업은행을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제1금이고 2금을 다 없애야 되죠. 혹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 상업은행, 그 다음에 우리 고객 이 3단계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고객이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중앙은행의 역할도 바꿔야 되고 상업은행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금융거래 방법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달러가 제1기초통화잖아요.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를 퇴출시킨다고 하는 스위프트죠.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모든 금융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모험이냐면 우리가 보통은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화폐개혁 음모론. 뭐 단위가 크니까 좀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화폐개혁들을 가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경우도 얼마 전에 화폐개혁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숙청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화폐개혁은 굉장히 위험이 따라요. 그런데 이 화폐개혁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개혁은 그 금융시스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돈 내 어떤 액면가를 바꾸는 거죠. 이것도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금융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화폐개혁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미국이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굳이 먼저 그걸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우리가 달러로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민간은행이 누군가 더 잘하면 그들이 그냥 우리가 투자적 측면에서 혹은 일부의 대체화폐 대체화폐는 신용카드도 대체화폐고 상품보다 대체화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법정화폐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대체화폐 수준이면 그냥 민간에서 잘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게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중국은 위안화를 제1기축 통화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해요. 중국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패권 전쟁을 되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원, 명백한 패권 국가에 올라서는 데 있어서의 옥세가 뭐냐? 임금은 옥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옥세를 저를 그냥 비유를 하자면 제1기축 통화예요. 기축 통화를 들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게 옥세죠. 제1기축 통화는 지원만 가져요. 말하잖아요. 미국이 뭐 제조업도 약하고 다 막 적자가 나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 1기축 통화의 힘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세너지 효과를 얻는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옥세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소불위한 권력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미국보다 GDP가 높아지고 이러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1기축 통화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위안화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2기축 통화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1,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위안화의 글로벌의 사용 비율이 2%가 조금 넘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서려면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암호화폐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모험을 건 거예요. 결국은 어쩌든지 미래의 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갈 건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치고 나가자. 그래도 위안화를 밀고 나가는 것보다 이게 또 확률적으로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CBDC를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CBDC를 하면서 CBDC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부터 전부 다 불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미국이나 유럽이 혹은 일본이 기축통화 국가들이 CBDC
CBDC를 하게 되면 중국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를 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올 거다라고 제가 예측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미래 어느 순간인가 제1기통화가 중국을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서 지금 서둘러서 CBDC에 연구를 하라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이 연구를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이거를 아날로그 달러 화폐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걸로만 완전히 갈지, 아니면 두 개를 공존할지, 이거는 좀 더 가봐야 될 문제. 그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겠죠.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남아있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미국이 했으니까, 중국도 했으니까, 유럽이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도 대기축통화 내놨는데 해야 되죠.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유로가 다 하면 한국은 안 할 수 해야 없죠. 되죠. 해야죠. 다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세가 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CBD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CBDC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이 그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하면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죠. 근데 이제는 풍선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숨을 곳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떨어져서 오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적게 오르거나 떨어져서 못 오르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간단한 거죠.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주요 선진국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불법이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죠.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를 예측하면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할 거냐를 예측하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암호화폐가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는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런 거죠. 내가 비트코인 샀는데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 거시적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한 그렇죠. 암호화폐가 내가 투자한 자산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과 전혀 다른 가격을 형성할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길게 보고 하는 것도 네. 지금은 꼭 필요한 때다. 그리고 야. 특별히 지금 이제 긴축의 단계가 오니까 그렇죠. 네.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단계부터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요소들을 살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넥스 시나리오 책도 기반으로 최윤식 박사님께서 자산시장, 버블 붕괴, 디지털 자산, 패권,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네. 또 도움 되신 분들은 책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목은 암호화폐인데요. 주식시장의 어떤 긴축과 버블의 형성 붕괴 이런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도 너무 잘 적혀 있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또 암호화폐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하고 도움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